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65세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 원씩 지급한다던 대선 공약을 파기한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여론의 반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약을 수정하는 방식을 놓고도 장관과 대통령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여권 내부 파열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국정 난맥상에 가려져 제대로 부각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교육 공약들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박홍근 의원님 연결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교육 분야 공약들 몇 건 가운데 몇 건이 문제라는 겁니까? 그 당시에 교육 관련된 공약이 총 29개였습니다. 예. 이 중에서 한 3분의 2 정도에 해당되는 19개 공약이 네. 제대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12개 공약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아예 한 푼도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네. 6개 공약은 적어도 적게는 한 5%, 네. 많게는 그래봐야만 한 50% 정도밖에 확보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분석이 좀 됐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EBS의 온라인 진로 탐색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 공약 같은 경우는요. 예. 이미 그 직업 능력 개발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새롭게 할 필요가 없는 건데. 네. 이걸 공약에다가 포함시킨 바람에 교육부마저도 좀 이렇게 당황해하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애초부터 국민을 좀 속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공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29건 가운데 19건이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그 고교 무상교육 이 부분은 무엇이 어떻게 문제죠? 그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제 공식 공약집을 통해서 워낙 공약들이 잘 안 지켜진다고 하니까 그 연도별로 어떻게 예산 확보하겠다 이런 게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공약집에 보면요. 네. 그래서 연차별로 이렇게 예산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인수위원회를 거치면서 공약 가계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내년도에 필요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5,375억입니다. 예. 그런데 이 내년도에 이게 이제 매년 25%씩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17년도에는 100%가 고등학생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공약의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대뜸 내년도 예산을 아예 잘라먹고 이제 와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 못했고 내후년 2015년도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거 때는 선거 당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당시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무상교육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 중학교 2학년 지금 이제 중학교 3학년이겠죠. 학생들한테는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약은 당시 우리 민주당도 당론으로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은근슬쩍 이 공약을 베끼다가 지금 와서는 이제 당장 지키기 어렵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3이 된 학생들에게는 단지 좀 기다려라 이 차원이 아니라 아예 약속을 어긴 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학부형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이게 또 내년도에도 실제 반영을 시킬 수 있는지도 지금 미지수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1년에 대해서는 공약을 지금 지키지 못한 것이고 내년도에도 지금 재정 상황 가지고 또 어떤 핑계를 댈지 모르는 예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그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줄이는 그런 공약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학급당 학생 수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OECD 국가로 보자라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가 OECD가 한 21.2명 정도 되면 네. 우리나라가 24.3명 정도 되거든요. 한 네. 3명 정도 많고요. 중고등학교도 한 9명 정도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매년 감축을 시키겠다. 그래서 2017년도에 초등학교를 23명 정도까지, 중고등학교를 25명까지 감축시키겠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OECD 수준까지 낮추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 또한 이제 우리 문재인 민주당 후보도 공약을 내걸었던 것인데 내년도에 이런 걸 시행하려면은 8천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지금 한 푼도 반영이 안 됐거든요. 예, 이걸 다 지금 교사들 인원을 더 확보하려면은 안전행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기재부와 예산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예상 않고 공약을 세울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예. 학급당 그 학생 수를 줄이려면 당연히 그런
교육 공무원들과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공약을 세웠을 텐데 네. 이제 와서 아주 뻔한 핑계를 댄다는 게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같이 교육 문외한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려면 일단 교사가 필요하고 네. 또 학교 건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그런데 들어가는 돈이 2014년도에 우선 8천억이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공약 자료집에 나오는 수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내년도 예산안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맞벌이 부부 가정에서 특별히 관심이 많은 분야가 이거 같은데요.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학교. 네네. 이와 관련된 예산은 어찌 됐습니까? 이것도 내년 한 해만 필요한 예산이 한 5,400억 대입니다. 네. 근데 이것도 국비로 한 푼도 편성을 않고 전액 지방비로 부담해야 될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들이 부채가 엄청 많거든요. 예. 최근에 이 복지 공약들을 감당하느라고 진짜 부담이 너무 큰데요. 이 돌봄 학교 부담까지 또 안기겠다. 너무나 무책임하고 가혹한 처사입니다. 지금 그 17개 시도 지방 교육체, 그러니까 이 부채죠. 이 잔해를 보면 2009년도에 한 2조 1,800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9월 기준으로 보니까 한 2조 9,900억까지 늘어났거든요. 네. 4년 만에 한 8천억 이상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누리과정 같은 경우도 지방에다 전가시키고 그래서 막 지방 그 자치단체가 막 반발하고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올해 11월부터 당장 이 누리과정 지금 중단될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어제 그런 문제가 이제 터지니까 어제 그 지방 교육감들이 모여가지고 복지 예산을 다 지방으로 떠넘기고 특히 교육청이 그래서 어려워지니까 이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이런 걸 좀 이렇게 상향 조정해라 이렇게 막 촉구하고 그랬거든요. 네. 저도 이제 이 관련된 법안을 좀 대표 발의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렇게 근본적인 대책은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이걸 다 지방으로 전가하는 것은 결국 사업파행이 불가피한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누리과정하고 돌봄학교는 어떻게 다르죠? 누리과정은 이제 유치원생들 그 어린이들 0세부터 네. 유치원생 입학 전까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네. 돌봄은 이제 초등학생들입니다. 네. 그 온종일 돌봄학교 관련해서 올해 예산도 3천억 가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역시도 지방에서 부담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2,918억 정도거든요. 네. 예. 그 정도였던 것을 지금 그 지자체에 이제 부담했던 건데 이걸 이제 5,400까지 필요한 부분을 다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책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 무상보육 같은 경우에 지자체와 네네. 중앙정부가 갈등을 빚었던 무상보육은 뭐 비록 지자체 요구사항에는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했어도 정부가 좀 부담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 부분은 전액 다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게 확실한가요? 전액 부담은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가 20%, 네. 또 나머지 뭐 시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 형편에 따라서 뭐 40%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부담이 크니까 왜냐하면 이 공약 자체가 그 대통령과 여당의 공약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상보육은 그런데요. 네네. 이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학교는 아예 정부가 부담하는 게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처럼 그 정부가 복지 예산을 지자체에 떠넘기거나 지원 수준을 당초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보다 낮췄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예산 편성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더군요. 네네. 혹시 이러한 그 정부의 입장이 그 무상보육 등에서 있었던 지자체와의 갈등에 대한 보복 차원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분석이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도 생각을 뭐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무상보육을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인데. 그런데 이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면 당연히 중앙정부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자체 고유 사업이 거의 뭐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도록 이 지자체에다 부담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면서 서울은 워낙 그렇지 않아도 부채가 많으니 지금 그 20%인 것을 좀 더 올려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것을 지금 못하겠다 하면서 강한 압박을 지금 언론을 동원해서 또 여당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무책임한 그 여당과 지금 집권 정부의 그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공약이 19개 교육 분야만 19개에 달해서 다 하나하나 다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얘기되지 않았던 것들 중에 특별히 좀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그런 공약은 뭐가 있습니까? 네. 가령 이제 학교 폭력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 저도 이제 지역에 돌아다니 보면은 교사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학부모들께서 이 상담 인력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전문 상담 인력을 확충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되고 또 아이들의 이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 치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원래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요. 네. 또 인성교육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교육 자료를 개발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예산에 확정되지 못했고요. 또 요즘은 이제 워낙 참여형 수업에 대한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학생 참여 수업 자료를 개발하겠다 해놓고 또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시행이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이 반값 등록금과 같은 대학과 관련된 공약은 어느 정도 후퇴했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이제 이 반값 등록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민주당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워낙 높은 등록금 자체를 낮추자. 명목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자는 게, 그래서 이제 성적이 좋은 아이들에게는 장학금을 또, 더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대출하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 또 박근혜 정부는 소득 연계해서 맞춤형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네. 지난 대선 때 이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서 소요 재정을 한 7조 원 정도로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래서 국가가 한 4조를 부담하고 대학이 지원하는 장학금 자체적으로 이게 한 2조 정도로 하고 대학이 자구 노력을 한 1조 정도 하겠다. 그래서 이 7조를 확보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국가 장학금 예산이 2013년도가 2조 한 7,7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지금 3조 한 1,850억, 그러니까 한 4,100억 정도 증액을 시켰어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2014년도 내년도에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다는 것은 물 건너갔다. 아직은 액수에 많이 부족한 형편인 겁니다. 네. 자, 이런 교육 관련 공약들의 후퇴,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예산안 중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반드시 지켜내겠다 하는 분야는 어떤 것들입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무상 돌봄 기능 확대하는 거하고요. 예. 그다음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하는 거, 이것은 우리 당의 공약과도 맞닿아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도 반드시 필요한 교육 공약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 공약 예산에는 없습니다만은 학교 비정규직 문제 대단히 심각하거든요. 예. 한 14만 명 정도가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그런 부분도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과거 정부들도 보면 집권 후에 공약을 철회하거나 후퇴시킨 사례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특별히 이번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정말 복지국가 만들겠다, 이렇게 전 세대에 걸친 복지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많은 기대를 가졌고 표심도 그래서 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올해는 임기 첫 해이기 때문에 새 정부가 직접 예산을 짠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말 그대로 박근혜 정부가 예산을 짜서 공약 이행의 첫 단계에 들어가는 것인데 첫 해부터 거의 모든 세대의 노인들부터 이 유치원 어린이들까지 모든 세대의 복지 공약을 전반적으로 못 지키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되면 반드시 약속 지키겠다 이래가지고 표를 얻어가놓고는 이제 와서 국가재정상 공약 이행이 어렵다 이렇게 나오니까 누가 과연 이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예. 자, 이 공약을 불이행했다는 점은 좀 별도로 놔두고요. 이 재정 문제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성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재정 문제가 없는데도 박근혜 정부가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재정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물론 재정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두 가지 저는 주목하는데,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지국가 건설하는 게 자신의 아버지의 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하다. 예. 그때 당시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은 자기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마쳤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되풀이했거든요. 그것은 공적인 토론회장에서 여러 번 되풀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다 그렇게 검토까지 끝내놓고 나왔다고 하면서 지금 와서 이렇게 발표만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시 야당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경제 민주화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했던 부자 감세 부분을 다시 철회해라. 예. 그래서 복지 재원을 만들어야 이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아랑곳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재정 형편이 어려우니,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이렇게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 대선 당시에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마쳤다는 얘기를 이미 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네네. 재원 마련 방안 검토를 하고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무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이미 검토는 별 생각이 없었고 표가 급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두 가지 문제가 다 있겠죠.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당장 표가 급하니까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서, 표심을 왜곡하기 위해서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검토를 못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장비 환상에 잡혀서 예. 어수룩하게 그렇게 좀 전문적이지 않게 그렇게 재원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도 있다 봅니다만은 아무래도 가능성은 전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차피 민주당도 복지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당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재원이 필요할 것이고 재원 마련은 부자 감세 철회 그리고 나아가서 부자 증세, 전반적인 증세 다 필요하다고 보시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기초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지만 노인층을 대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이 대선 때 이제 어르신들께서 박근혜 대통령께 표를 많이 주셨습니다만은. 예. 이번에도 어디 여론조사에 보니까 만약에 이런 공약이 없었으면은 박근혜 대통령께 표를 주지 않겠다라는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께 찍었던 분들 한 7, 8%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면 예. 이건 상당한, 어찌 보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표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단순히 이것을 무슨 기능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아주 심대한 본질적인 문제로 본인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사죄를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지난번 노인의 날 맞이해서 어르신들 청와대 초대해가지고 사과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보육 예산 관련해서라든가 아니면 돌봄 교실이라든가 대학 등록금 문제를 가지고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를 청와대, 또 청소년 날에는 청소년들, 학생 날 때는 대학생들을 불러다가 청와대에 다 매번 사과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이 벌써 이 공약 이행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책임지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이것은 석고대죄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이시니까 역사교과서 문제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죠. 네네. 네. 박 의원께서는 최근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졸속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졸속 심사로 보는 근거는 뭐죠? 저희가 이제 어렵게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받은 회의록을 좀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심사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완성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와 사료의 부정확한 이용 등의 문제가 드러나 기초조사 단계의 심의에서부터 이를 검토 수정 권고를 하는데 예상 외의 업무 부담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토로하고 있거든요. 심의에 참여한 검정위원들이 그렇습니다. 예, 이게 회의록에 담겨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9종의 심사를 하는데 이 교과서 9개를 하는데 검정심의위원들이 6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업무 부담이 엄청 과중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심의위원들 스스로가 졸속 심사했다 이렇게 스스로 토로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게 부실한 교과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회의 내용, 발언 내용은 어떤 교과서를 지칭한 겁니까? 이제 물론 전체 9종 교과서 전체에 대한 회의록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회의록 자체가 워낙 부실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이 전반적인 이 교과서 심의의 어떤 시스템이 얼마만큼 부실한지를 좀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회의록에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있더군요. 심사 비용 부담을 전액 출판사에 의존하고 있다. 네네. 이 현실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국가에서 주관하는 교과서니까 사실 출판사 입장에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검정 비용을 출판사가 된다라면 과연 이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가 되겠냐 이런 우려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지금 그동안 보니까 심사 비용을 출판사가 전액 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인력이나 또는 그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부실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지적이 그 부분에 나와 있는 거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강력히 문제 제기를 했더니 교육부 장관도 네. 제도가 좀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돼서 더 이상 조속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회의록 보시기 전에 이 심사 비용을 출판사가 이해관계에 있는 출판사가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박 의원께서도 모르셨나요? 예, 저희들은 이건 당연히 국사편찬위원회의 어떤 산하 검정심사위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네. 그런 자체 비용으로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 역사 왜곡 사실이 드러난 것은 교학사 교과서인데 그렇습니다. 교과부는 8종 전부를 재검정하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국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요? 우선 이건 진짜 그 교학사 교과서 살리려고 나머지 이게 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마치 올림픽 선수들한테 한 명이 도핑 테스트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그 선수만 규정상에는 자기 권한 이렇게 박탈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심판이 갑자기 경기 중단시키고 나머지 선수 모두한테 네. 내일 다시 다 테스트하겠다, 경기 다시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건 너무나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출판사들이 반발한 건 당연하고요. 저희로서는 말 그대로 공정하게 이 관리해야 될 교육부가 너무나 무책임하다. 그래서 책임을 엄중하게 물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 저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교육부 장관과 또 이 국사편찬위원장 등을 출석시켜가지고 현안 보고를 긴급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날카롭게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할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이제 법적 대응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 출판사를 통해서 지금 10월까지 수정해가지고 11월달 현장에서 학교에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로서는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 법규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저희가 찾아내서 검정 취소를 법적으로 좀 대응하는 것도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것이 계속 강행된다라면 저로서는 교육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제출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유영희 국사평창위원장 지금 내정 단계인가요? 아니면 임명이 됐습니까? 지금은 이제 지명되어 있는 거고 아직 임명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꼼수인데요. 네. 지난주 아마 목요일 정도가 전 국사편찬위원장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원래 목요일 날 임명장을 수여해야 됩니다. 근데 청와대가 이걸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가 워낙 이 문제가 많은 인물이기 때문에 강하게 그 임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예. 이런 부분을 일단 피하고 보자. 가령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긴급 현안질이 있지 않습니까? 이날 예. 이제 본인이 임명장을 받으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피감 기간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것들까지 다 피하려고 지금 청와대가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영희 국사평창위원장의 그 위원장 임명을 막을 방안이 국회에 있습니까? 저희로서는 그건 대통령의 이제 그 인사권이기 때문에 예. 다른 어떤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워낙 그동안 너무 이 친일 그 식민사관에 입각한 대표적인 사학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국사의 전반적인 편찬 권한을 준다는 것은 맞지는 않다. 네. 결국은 국민들과 그다음에 시민단체 또 역사학계에서 같이 목소리를 내서 청와대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압박을 넣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었습니다.